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대천 바다도 건너봐야 안다 라는 속담을 아시나요? 사람은 겉만 보곤 알 수 없고 서로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께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기가 막힌 일들로 헤어지게 된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보내게 됐는데요. 처음엔 100년 만년도 살 것 같았던 사람이었지만 역시나 사람은 같이 살을 부대끼며 살아봐야 안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친정은 부모님과 저, 남동생,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아빠는 포크레인 기사이시고 엄만 도배공이셨어요.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을 하시며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부모님은 저와 남동생을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특히나 아빠는 항상 저희에게 가족은 서로 배려하고 도우며 사는 거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빠는 항상 엄마를 배려하셨고 늘 부부는 동등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라며 항상 설명을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희도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희에게 신경을 많이 못 써주시더라도 이해하고 오히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았습니다. 전 이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런 게 부부구나, 가족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다면 저희 부모님처럼 결혼해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다 제가 20대 후반에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성격이 참 순했습니다. 그때 당시 남자친구의 직업은 구청 공무원이었는데요. 구청에서도 친절 공무원으로 항상 꼽힐 정도로 사람이 둥글둥글 모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런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처음 인사 왔을 때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보시고서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사람이 잘 웃고 순하다면서 좋은 사람인 것 같다며 결혼 허락을 바로 해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자친구 집이었습니다. 그때가 남자친구 집으로 처음 인사를 가던 날이었는데요. 딱 앉자마자 남자친구 어머니가 기가 막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서희라고 했지?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 말 놓으마. 우리 아들 만나보니까 참 애가 순하고 어질지 않니? 어디 가도 우리 아들 같은 남자 못 만날 거다. 거기다가 직업은 얼마나 좋아. 공무원이면 노후도 안정적이고 말이야. 그래, 너희 집에선 뭐라고 하디? 아, 네, 저희 집에서도 좋아하세요. 당연하지. 누구 아들인데? 어찌됐든 우리 아들 공무원이고 나중에 너 애 낳고 그러면 일도 못할 텐데 우리 아들이 다 일하면서 먹여 살릴 텐데 그냥 혼수만 해오는 건 좀 아니지 않니? 미래를 생각하면 네가 집은 해와야지 않겠어? 네? 제가 신혼집을요? 아, 그건 서로 반반 모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뭐? 반반? 아이고, 우리 애가 순진해서 뭘 몰라서 그랬나 본데 어떻게 반만 해올 생각을 하니?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너 나중에 애 낳고 살림한다고 돈도 안 벌어올 텐데 그거 생각하면 네가 반만 해올 게 아니지. 아무리 못해도 32평은 해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얘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가 엄청나게 잘난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남자친구 집안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당당하게 집을 해오라 요구하는 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별말은 안 하고 남자친구를 쳐다봤는데 얜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자기 엄마 말에 웃으며 고개만 끄덕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남자친구 어머님이 또다시 일장 연설을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너 결혼하고서 애 낳으면 직장 다닐 건 아니지? 애는 적어도 한 3명은 낳아야 하지 않겠어? 요즘은 또 직장 다닌다고 바람피는 기집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우리 며느리가 바람 피우는 거 그 꼴 절대 못 본다. 알았지? 넌 결혼하고 애 낳을 준비하고
직장은 그만두는 게 좋겠다. 끝까지 기가 막힌 소리만 내뱉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보면서 이 결혼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앉아있는 남자친구한테도 너무나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전 그 자리에서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어. 서희야, 왜 그래? 우리 엄마가 어렵게 날 낳아서 그런 거야. 엄마 말에 신경 쓰지 마. 내가 잘할게. 내가 어떻게 너랑 헤어져. 우리 사이 좋았었잖아. 뭘 잘하겠다는 거야? 아까 저 자리에서 너 웃으면서 엄마 말만 들었잖아.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난 엄마처럼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어. 제발, 어? 애걸복걸 매달리며 절대 헤어져선 안 된다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솔직히 남자친구와는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도 좋았고 서로 취미생활이나 좋아하는 것도 비슷해서 잘 맞는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후로 남자친구가 본인 어머니한테 뭐라고 정말했는지 더 이상은 집을 해와라 어째라 하는 얘기 나오지 않더라고요. 전 정말 중간에서 남자친구가 잘했나 보다, 정신을 차렸나 보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양가 상견례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정말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날짜를 잡고 나서부턴 태도가 아예 싹 바뀌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때만 제 말을 듣는 척 했을 뿐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와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날이면 시도 때도 없이 남자친구한테 전화해 오라가라 하기 시작했고 남자친구는 거기에 휘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 인내심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날이 딱 결혼식을 일주일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 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래, 결혼 준비는 다 됐니? 네가 하도 나한테 연락을 안 하길래 내가 해봤다. 아무리 그래도 결혼 준비하는데 시어머니한테 보고를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 매일 저랑 있을 때마다 어머님이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요. 다 얘기를 하는 것 같길래 제가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서요. 그건 그거고, 네가 하는 건 다르지.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아야 되지 않겠어?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는데 네가 이렇게 나한테 미움받으면 어쩌려고. 우리 집 사람들은 다 내 편인데 네 편은 아무도 없어서 너 왕따 된다. 내가 다 너 생각해서 조언해 주는 거야. 알겠니? 앞으로 나한테 잘하라고. 나 다른 거 필요 없다. 그래도 결혼하기 전에 작게나마 선물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선물이요? 그래. 뭐 너 집도 해오기 싫다 어쨌다 해가지고 내가 우리 아들이랑 사이 갈라질 뻔한 거 알지? 그래도 내가 어른 된 도리로 참았다. 그때 내가 한 수 줬고 너 받아줬으니까 네가 이번에 나한테 대접을 해줘야지. 이것마저도 너 우리 아들한테 말하면 나 너 시집살이 단단히 시킬 거야. 알았지? 알아서 잘 준비할 거라 믿고 이만 끊는다. 그때 남자친구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전 단단히 결심을 했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래도 청첩장도 다 돌렸고 결혼 날짜까지 잡았다 보니 딱 결정하기가 어려웠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전 드릴 게 있다며 연락을 드리고 남자친구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집에 가니 지금까지 봤던 표정 중에서 제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오는 남자친구 어머니를 보며 사람 속이 어쩜 저렇게 투명하게 잘 보이는지 속으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전 제가 준비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신이 나서 그 봉투를 열어보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보고선 당황스러워 하시더니 저에게 말하셨죠. 어머, 이게 뭐니? 난 또 선물인 줄 알았더니만 뭐 잔액 증명서?
아니, 갑자기 잔액 증명서는 왜? 아, 제가 생각을 좀 해보니까요. 어머님 말씀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 세상엔 다들 능력을 보고 결혼하잖아요. 능력 맞춰서 결혼해야죠. 제 능력 보여드렸으니 아시겠죠? 야, 너 이제 네 통장 까봐. 나도 어디 한번 봐보자. 뭐? 아니, 우리 아들 통장을 왜 까?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선물 주는 줄 알고 왔더니만 지금 너 시애미를 물먹이려고 하는 거였어? 선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당신 애들한텐 단돈 1,000원도 아까워.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너, 너 지금 말 다 했니? 넌 나중에 시집살이 당하고 싶어? 시집살이 좋아하시네. 누가 아줌마 아들이랑 결혼한대요? 인성 제로, 교양 제로, 양심 제로인 당신네 집에 내가 뭐하러 시집을 가겠어? 제 말에 두 모자는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더군요. 그때가 결혼이 코앞이었으니 제가 이렇게까지 나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해하며 절 어떻게든 달래려고 했습니다. 서희야, 서희 너 왜 그래? 이렇게 헤어지면 너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거 몰라? 야, 먹칠? 너랑 결혼하는 게 먹칠이야. 잔말 말고 네 통장 얼른 까. 누가 보면 판검사라도 된 줄 알겠네. 월급이 뭐 얼마나 많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야, 서희야, 그래도 나 4대 보험 빼고 180은 받아. 네가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야, 그래도 난 앞자리가 2야, 2. 니네 엄마 말대로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하면 내가 너보단 대접받아야지. 딱 아줌마 보면 뭐 생각나는 줄 알아요? 내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하이에나 같아요, 하이에나. 남의 거 뺏어먹는 하이에나요. 더럽고 치사해서 결혼 저 못합니다. 저 마마보이 우쭈쭈 하면서 평생 데리고 사세요. 야, 너 지금 어른한테 말 다 했어? 어디가? 당장 이리 안 와? 그렇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두 모자를 무시한 채 전 그 자리를 나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온갖 욕이 담긴 메시지며 두 모자가 돌아가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 그 문자를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이내 두 모자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 뒤로 파혼을 선언하고서 부랴부랴 청첩장을 보낸 지인들이며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려 소식을 알렸습니다. 정말 부모님한테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었어요. 사실 누구보다 부모님께서 제 결혼을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셨거든요. 그런데 엄마 아빠의 반응은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잘했다면서 그런 사이는 필요도 없다며 다독이며 위로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제 첫 번째 결혼은 끝이 났습니다. 정말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끝이 나고 나니까 마음이 허무하고 헛헛하기도 했어요. 정말 믿을 사람 한 명 없나 싶고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기도 했죠. 그래서 전보다 더 일에 집중하면서 잊어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제 능력도 인정을 받아 좋은 곳으로 스카우트가 되어 더 좋은 조건으로 연봉도 많이 올려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가 되면서 체력이 진짜 갑자기 확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좀 하고 몸도 가꾸고 등산도 다니고 배드민턴 동호회에도 들면서 취미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고 가벼워지니까 점점 사는 게 즐거워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37살이 되었던 해 정말 운명의 남자라고 말할 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 일을 했는데요.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지방이라 하더라도 대기업 자동차 생산직은 경쟁률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거기다가 복지도 좋고 연봉도 높다 보니 다들 꿈의 직장이라고 하던 곳이었는데 바로 그곳에 다니던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착한 그 남자의 모습에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년여의 연애 끝에 드디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전 과거 일이 있다 보니
처음에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은 너무나 수월하게 이루어졌어요. 말 그대로 일사천리였죠. 시댁은 시부모님과 결혼한 첫째 시누이와 미혼인 둘째 시누이 남편, 이렇게 5식구였는데요. 형편이 좋지 않아 결혼 지원을 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 준비는 저와 남편의 능력으로 반반 나눠서 했었는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모가 그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두 사돈께는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아들 장가 보내는데 집 한 채는 해줘야 하는 걸 저희가 어려운 형편이라 아무것도 못 해줬습니다. 그래도 따님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셔서 반반으로 결혼 준비를 했다니 정말 너무나 기특하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사돈. 요즘은 다 이렇게 하는걸요. 이해합니다.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나요? 그저 자식들이 잘 사는 게 저희한테 제일이죠. 저희 또한 사이가 참 성실하고 누구보다 우리 딸을 아껴주니 더 필요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사돈 어른 말씀이 맞는 말이네요. 좋은 며느리 맞이한 것 같아 저희도 무척이나 기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시댁 식구들이 참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그 성실함과 착함이 시부모님을 닮았구나 느꼈어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축복 속에 결혼을 했죠. 신혼집은 둘이서 반반 모아 마련을 했는데요. 지방이라서 4억 5천짜리 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결혼하면서 서로 모아둔 돈을 오픈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모아둔 돈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뭔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전 그 뒤로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상황이 뭔가 이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첫째 신우가 전화가 왔어요. 경민아, 나 이번에 이사 가는 거 알지? 근데 이사 가는 곳을 알아보니까 돈이 좀 모자르네. 그래서 말인데 너 한 5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알았어. 계좌 보내줘. 전 그렇게 전화를 끊는 남편을 멍하니 쳐다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부탁이라고 해도 마치 당연한 사람에게 빌리는 것처럼 말하는 신우나 단박에 그 큰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는 남편이나 둘 다 이해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젠 결혼을 했으니 우리 생활도 있고 가족 간에 그렇게 큰 돈이 오고 가는 건 힘들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그땐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또 둘째 신우가 급하다며 저에게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네, 형님, 무슨 일이세요? 옳게. 아니, 경민이가 전화를 안 받네. 저번에 임직원 할인해서 세탁기 사준다고 했는데 오늘 주문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이야. 올케가 주문 좀 해줘. 네? 세탁기를 주문해달라고요? 그럼 돈은요? 돈? 경민이가 나한테 사준다고 했다니까. 우리 집 주소 알지? 거기로 보내면 돼. 아, 이왕이면 싼 거 말고 제일 비싼 걸로. 알았지? 둘째 신우이 역시 당연하게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서 도대체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왜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그렇게 없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나 됐는데 연봉도 8천에서 9천 정도 되는 사람인데 가족들이 이러니까 돈을 모으기 어려웠구나 싶었습니다. 여기에 시모는 더 기가 막혔어요. 남편은 결혼 전에 계속해서 시부모님께 달마다 70만 원씩 용돈을 드렸던 모양이더라고요. 하루는 시댁에 갔는데 시모가 갑자기 저와 남편에게 뜬금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너희들도 결혼했으니까 며느리로서 아들로서 돌인해야지. 우리 아들이 매달 70만 원씩 돈을 줬었는데 이제 우리 아들 연봉도 8천이 넘고 조금 있으면 1억까지도 받을 거 아니야. 벌써 10년이나 일했는데 말이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매달 내 용돈 100만 원씩 줬으면 한다. 네? 용돈을 100만 원이요? 어머님, 100만 원은 너무 커요. 저희 남편 솔직히 모아둔 돈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차곡차곡 모아둬야 하거든요. 이제 아이도 갖고 낳고 나면 또 돈 들어갈 일도 많고요. 네가 무슨 걱정이니? 우리 아들이 곧 억대 연봉 받을 텐데. 너희야 우리한테 100만 원 줘도 먹고 살 수 있잖아. 솔직히 내가 우리 아들 거기 대기업 자동차 생산지 보내려고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아니? 아, 그럼 그 보답을 나한테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요. 어머님 저희한테 100만 원은 너무 커요. 지금 상황에선 당장 드릴 수 없어요. 아, 왜 줄 수가 없어? 매달 우리 아들 받는 월급이 얼만데. 잠만 말고 이번 달부터 100만 원씩 주거라. 전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결혼할 때만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던 시모가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다는 게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남편은 그 와중에도 별 대꾸 없이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 저는 남편에게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우리한테 100만 원 큰 돈이야. 작은 돈 아닌 거 알지?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부부니까 이런 건 상의해서 결정해야 하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70만 원씩 줬던 건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 부모님 용돈 드리는 건 양가 똑같이 해야 돼. 시부모님만 부모님은 아니잖아. 알았어. 그럼 양가 똑같이 해. 그럼 100만 원씩 양쪽에 다 드리는 거야? 아니, 100만 원을 어떻게 다 드려. 앞으로 우리 애들도 낳고 하면 들어갈 돈이 얼만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모아야 돼. 당신이 알아서 어머니께 잘 말씀드려. 알았지?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해볼게. 걱정하지 마. 그 뒤로 남편이 시모에게 말을 했는지 바로 다음 날 집으로 시모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정말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다다다다 저에게 쏘아붙이셨어요. 예, 너 지금 내 말 무시하는 거니? 내가 어제 단단히 말했지? 어? 우리 아들 키우느라고 내가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네가 뭔데 주라 말아야? 니들이 지금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먹고 남을 정도로 돈을 벌면서 부모한테 이 정도도 못하니? 어머님, 어머님도 자식들이 잘 살고 넉넉하게 사는 거 원하시잖아요. 솔직히 저희가 빨리 돈 많이 모아서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는 게 좋지 않겠어요? 100만 원은 너무 부담스러워요. 한 달에 저희가 30만 원씩은 꼭 드릴게요. 네? 뭐? 30만 원? 아이,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너 만약에 100만 원 안 보내기만 해봐. 내가 가만히 안 있을 테니까.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간 시몰 보면서 정말 결혼 전에 봤던 시모는 도대체 어디 갔나 싶었어요. 갑자기 이렇게 태도가 바뀌다니요.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잘 정리를 했는지 그 후로 시모가 용돈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 그렇게 마무리가 잘 됐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용돈 사건이 있고 난 후 석 달 뒤 저는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남편은 3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시댁에 보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전 그 사실을 알고서 남편에게 추궁을 했어요. 이거 뭐야? 당신 어머님한테 지금까지 100만 원씩 보내드렸어? 나랑 저번에 결정했잖아. 30만 원 보내드리기로.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주는 건데 왜 그래? 그래? 그럼 나 당신하고 못 살겠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했지 시댁이랑 결혼했어? 솔직히 시댁만 용돈 드리는 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나 참았어. 시댁에 100만 원 드릴 거면 우리 집에도 100만 원 드려야지. 왜 그래? 처갓집은 그래도 우리 집보다 잘 살잖아. 아버님도 포크레인 기사하시면서 돈도 많이 버셨고 우리 집은 가난한데 당연히 내가 자식으로서 도와야지. 용돈이랑 가난한 거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누누이 말했잖아. 어머님, 아버님이 어디 몸이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멀쩡히 건강하시면서 일도 안 하시고 당신 돈으로 지금껏 10년을 사신 거야. 몰라? 됐다.
당신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나 당신이랑 더는 못 살아. 전 그렇게 제 짐을 싸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저한테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서로 결정한 사안을 이렇게 멋대로 해버리다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처음엔 미안하다고 남편에게 연락이 왔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딱 이틀을 못 버티고 남편은 친정으로 절 데리러 왔더라고요. 오더니만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며 저에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서 그날 친정아빤 남편과 절 앉히더니 크게 꾸짖으셨어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지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짐 싸들고 사내만에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리고 자네가 제일 먼저 챙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부모도 중요하지만 이젠 자네 옆자리 아내가 있지 않은가? 내가 이제부터 누구보다 먼저 챙겨야 할 사람은 아내라고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어? 장인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아내 말 잘 듣고 제 아내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알겠네. 제발 좀 잘 살아. 이젠 둘이 부부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의논하고 타협해서 결정해야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서희 너도 싸웠다고 이렇게 친정에 바로 오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아빠, 죄송해요. 그렇게 전 다시 신혼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전 남편과 진심으로 이혼할 생각으로 나간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이 태도를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들었으니 뭔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집을 나간 거였죠. 다행히 그때부턴 정말 남편이 시댁에 용돈을 30만 원만 주더라고요. 또 똑같이 제 친정에도 30만 원씩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30만 원 용돈을 드렸던 그 다음날 누군가 이른 아침부터 배를 누르더군요. 그날이 주말이라 늦게까지 좀 잠을 자려고 했는데 쉴 새 없이 누르는 초인종에 눈을 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엔 시모가 떡하니 서 있더라고요. 어? 어머님,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아니, 연락도 없이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내가 못 올 때라도 왔니? 아들 집 오는데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저번에 니네 집들이 하면서 한번 자보니까 여기 좀 편하더라. 주말인데 그래도 아들 며느리랑 시간 좀 보내려고 왔다. 앞으로 주말에 여기 놀러 올 거니까 그렇게 알거라. 네? 주말마다 여기로 오신다고요? 그래. 아, 니들이 바빠서 우리 집에 오기도 힘들잖니. 그래서 내가 몸소 올 테니까 저기 방 앞으로 비워둬라. 처음엔 그냥 그날만 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시작이었어요. 매주마다 이른 새벽부터 집에 찾아와 밥 달라, 간식 달라, 어딜 데려다 달라.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평일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다 보니 오로지 주말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었는데 매주 그렇게 시모가 오니까 쉴 틈이 없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쉬려고 치면 나와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람을 정말 미치게 괴롭혔습니다. 한 번은 꼭 사야 될 게 있는데 길을 모르겠다며 백화점에 데려다 달라고 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딱 시모가 정말 고단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건을 막 고르고 나서 딱 계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드가 긁히지 않더라고요. 어머, 아 이게 왜 안 되지? 어제까진 분명 잘 됐는데 안 되겠다 얘. 네가 네 카드로 좀 결제 대신 해다오. 내가 나중에 돈 보내주면 되지 않니? 네? 제 카드로요? 아 저거 카드 뒤에 잘 안 긁혀서 그런가 봐요. 카드 번호 찍어가지고 하면 돼요. 예, 언제 그걸 다 찍고 앉아 있어. 넌 어떻게 직원들 불편하게 그렇게 하라고 하니? 됐다. 카드 금방 긁으면 빨리 끝나는 거. 뒤에 저렇게 사람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 얼른 네 카드 한번 꺼내봐. 내가 돈 준다니까. 아니 시어머니한테 이거 하나 긁어주는 게 그렇게 아깝고 어렵니?
내가 돈 줄 테니까 얼른. 정신없이 독촉하는 바람에 제 카드를 엉겁결에 긁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는 입을 싹 닫고 돈 한 푼 주시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대놓고 돈 달라 닥달하기도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시모 지갑에 다른 카드들이 잔뜩 있었더라고요. 아마 미리 각오하고 제 카드를 쓰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대놓고 아예 남의 며느리랑 비교를 하시기도 했죠. 예, 너 그 경민이 친구 알지? 정수 말이야, 정수. 걔네 엄마가 내 친구인데 며느리가 얼마나 좋다고 자랑을 하는지 모른다. 저번엔 아주 생신상을 거하게 차려줬다고 하더라. 거기다가 용돈을 100만 원씩이나 턱턱 내놓고 말이야. 얼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잘하는지 몰라. 아, 그래요? 정수 씨 얘긴 저도 들었어요. 정수 씨 어머니가 신혼집을 해주셨다면서요. 그 집이 상가 건물이라서 아예 건물 자체를 줬다던데요. 그래서 거기 월세만으로도 살 정도로 돈 번다고 들었어요. 며느리한테 매달 용돈도 주시고 그런다던데 아이, 그 정도면 생신상 차릴만 하죠. 예, 뭐 돈 받는다고 그렇게 하니? 며느리가 얼마나 마음이 착하면 그렇게 잘하겠어. 안 그래? 에이, 어머님, 저번에 사촌 시누이 시댁에서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제사 음식하러 오라고 했다고 양심도 없다면서 그러셨잖아요. 사람이 뭐라도 받아야 마음이 가는 거라고 어머님이 그러셨으면서. 이렇게 제가 말을 하면 시모는 그냥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어요. 솔직히 저도 시모가 그렇게 비교를 한다고 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시모의 그 검은 속내가 다 보여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정도를 매달 시모가 오다 보니 피로가 너무 쌓여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주말에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시모가 아침부터 찾아왔거든요. 제가 남편을 조용히 불러 말을 했어요. 여보, 나 진짜 너무 힘들어. 평일에 일하면 주말은 좀 쉬어야 할 거 아니야. 맨날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나 진짜 피곤해.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야말로 좀 너무한다. 우리 집이 제사가 있길래 명절 음식을 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한 집이 어디 있다고. 그저 엄마가 좀 며느리 밥 좀 먹고 싶다고 하면 차려드리면 될걸. 며느리가 됐으면 효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진짜 못됐다. 매일도 아닌데. 아니 그럼 당신이 효도를 해야지. 내가 무슨 자식도 아니고. 결혼했으면 상대방 부모님도 친부모나 다름없어. 어떻게 결혼했는데 남남 취급을 해? 당신 진짜 너무한다. 엄마가 그래도 당신이랑 좀 친해져 보려고 오시는 건데 좀 잘해드리면 어때서? 저는 남편 얘기를 듣고 정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안방에서도 드레스룸까지 들어와 조용히 말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 있던 시모가 들어와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해, 너 지금 나 흉보고 있니? 내가 뭐 불편해? 어머님, 저희 얘기 다 듣고 계셨어요? 그래, 어쩐지 내 귀가 좀 간지럽더라. 너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어? 어떻게 시애미한테 불편하다고 할 수 있는지 원. 엄마, 내가 화냈어. 신경 쓰지 마. 엄마 배고프지? 저 사람 밥하기 싫다니까 내가 짜장면 시켜줄게. 그때 시모가 몰래 방 안에 들어와 저희들 하는 말을 들었다는 것도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에 정말 뒤통수를 딱 맞는 듯 했습니다. 그냥 말로 해선 안 되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전 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주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을 무렵 누군가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저는 기쁜 표정으로 바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친정 부모님이셨어요. 엄마 아빠는 웃으며 저희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고, 안서방, 우리 왔네, 우리 왔어. 어? 어머님, 아버님, 여긴 웬일이세요?
웬일은 무슨 딸 집에도 못 오는 거야? 아니, 우리가 생각을 해보니까 딸 집에 여지껏 한 번 자고 간 적이 없더라고. 그래서 왔지. 어, 이게 누구야? 사돈도 와 계셨네요. 아니, 여기까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 그냥 아들 보러 왔어요. 아, 그래요? 저도 딸 보러 왔습니다. 안서방, 여기 오다 보니까 장어집이 있던데, 가서 먹긴 그렇고, 가서 장어 좀 사다 먹자고. 얼른 가서 장어 좀 넉넉하게 사와. 얼른! 남편은 아빠의 말에 바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사실 아빠가 건설 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을 하시다 보니 체형도 되게 크시고 우람하셨거든요. 포스가 장난 아닌 아빠가 등장하니 시모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역전됐습니다. 떡하니 거실 소파를 차지하고 앉아있던 시모는 구석진 곳에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장을 사오고서도 아빠 남편에게 이거 가지고 와라, 저거 가지고 와라, 이것저것 시키시면서 상을 차리게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아무 소리도 못 하셨고요. 상이 다 차려지고 나서 밥을 먹는데 시모는 손도 안 대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시모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안사돈, 왜 안 드세요? 얼른 드세요. 아들이 차려준 밥상인데 맛있게 드셔야죠. 그나저나 바깥 사돈은 왜 안 오셨어요? 아, 저희 남편은 집에 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왔습니다. 아, 부부는 원래 일심동체긴 한데 하긴 저희가 봐도 두 사돈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뭐 저희처럼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빠의 능청의 시모는 어색한 웃음만 지으셨어요. 원래 밥을 먹을 때면 시모가 이것저것 저에게 시키면서 밥 한 술 제대로 못 뜨게 해야 하는데 이날은 아빠가 남편에게 그렇게 시켜서 남편이 제대로 밥 한 술도 못 떴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는 시모의 표정을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저녁밥을 먹고 나서 남편은 댁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며 나섰어요. 그런데 아빠는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안서방, 나 오늘 피곤해서 집에 안 가려고. 딸 집인데 여기서 자도 되지 뭐. 여기 이 방 쓰면 되겠지? 어, 이게 뭐야? 여기 짐이 있는데? 사돈, 그거 제 짐이에요. 아, 그러시군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이 방에서 자야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 방이 안방 다음으로 큰 방이니까요. 저기 저 작은 방 있으니 사돈은 저기서 주무시죠? 예? 아무리 그래도 제가 먼저 왔는데 누가 먼저 온 게 무슨 대수입니까? 안사돈 좀 눈치를 챙기셔야 되겠어요. 저흰 둘인데 안사돈 혼자 아니십니까? 두 명이서 어떻게 저 방에서 자나요? 저희가 중간방을 써야 되는 게 맞죠. 어찌됐든 저기 저 방에서 주무시든지 아니면 뭐 소파에서 주무시든지 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저에게 끝도 없이 명령만 했던 시모는 막상 친정아빠가 저렇게 말을 하니 아무런 대꾸도 못 하셨습니다. 그날 결국 시모는 소파에서 자게 됐어요. 작은 방은 사실 옷방이라 사람 한 명 눕기도 힘들었거든요. 결국은 소파에서 자던 시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집에 가겠다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나 여기서 못 자겠다. 나 그냥 집에 갈란다. 네가 좀 데려다 다오. 아, 엄마, 그럴래?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러실래요, 어머님? 그럼 당신도 가. 어? 난 왜? 왜긴 왜야. 나도 우리 부모님하고 주말 보낼 거니까 당신도 주말 부모님이랑 보내고 오라고. 아,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이제 주말마다 오시겠대. 잘 됐다. 어머님, 앞으로 저희 부모님이랑 다 같이 재밌게 보내면 되겠어요. 그죠? 그래, 그래. 알았다. 일단 난 가마. 부랴부랴 외투도 제대로 안 입고서 나가는 심을 보면서 정말 통쾌하다 싶더라고요. 이런 게 역지사지구나 했어요. 그날 이후로 시모는
더 이상 주말에 저희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게 사람들이 직접 다 겪어봐야 마음을 아는지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되어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일만 있었다면 전 사연까진 보내진 않았을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남아 있었죠. 이 사건이 벌어진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갑자기 첫째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올케. 경민이한테 전화했는데 안 받네. 아직 안 끝났나 봐. 아, 오늘 잔업이 좀 있어서 늦게 끝난다곤 했는데 무슨 일이세요, 형님?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5천만 원 빌린 거 있잖아. 내가 이번 달에 갚는다고 했는데 그거 시간 좀 늦추려고 한 6개월만 시간 더 줄 수 있지? 경민이한테도 좀 얘기해줘. 6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이야. 알았지? 저는 그 전화에 정말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저번에 그렇게 말했는데도 결국 남편은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돈을 빌려준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전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큰 신우한테 5천만 원 빌려줬어?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대체 무슨 돈으로 빌려준 건데? 그거 사내 대출이 있어서 그걸로 빌려줬어. 어차피 갚을 건데 좀 빌려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뭐 당신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웬 참견이야. 뭐? 우리가 남남이야? 어떻게 그런 큰 돈을 말도 없이 빌려줘? 아무리 사내 대출이라고 해도 말이야. 진짜 도저히 너 같은 인간이랑은 못 살겠다. 너희 집안 식구들을 어떻게 하나같이 자기밖에 모르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해? 그깟 돈 때문에 왜 이 난린데? 가족이니까 당연히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힘들 때? 안 그래도 내가 이상했어. 당신 어머니 뭐 하나 사고 싶다고 한 그 다음에 시댁 가보면 떡하니 그게 있더라. 저번에는 뭐? 안마의자 사고 싶다고 하더니 다음 주에 가보니까 안마의자가 있고 세탁기 바꾸고 냉장고 바꾸고 그거 다 당신 짓이지? 그래. 그거 좀 해주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내 집 좀 챙기겠다는데 왜 당신이 난리냐고. 내가 당신더러 해달래? 어? 당신은 대체 우리 집에 하는 게 뭔데? 뭘 했는데? 뭘 했냐고? 시댁 갈 때 사가는 소고기며 시부모님 철마다 오시며 큰 신우 생일 선물이며 조카 오시며 작은 신우 용돈이며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어떻게 부부가 이럴 수가 있어? 당신은 우리 집에 뭐 하나 제대로 한 것도 없으면서 지금껏 어떻게 내가 한 게 없다고 할 수가 있어? 당신같이 이기적인 사람이랑은 절대 못 살아. 아니, 안 살아. 그 잘난 당신네 집 챙기느라 마누라 마음 아프게 하는 당신이랑은 하루도 못 살겠다고. 그래서 뭐 헤어지자고? 그래, 헤어져. 내가 무슨 겁날 줄 알아? 나야말로 당신처럼 이기적인 여자랑은 못 살아. 저흰 그렇게 대판 다투고 나서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사실 결혼한 지 1주년 때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가 1년도 되지 않았던 시점이라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로 끝이 났어요. 헤어지면서 집을 처분해야 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 전 남편은 앞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며 본인이 집을 갖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 지분을 대출이라도 받아서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대출을 받아 제 지분을 받고 나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어요. 정말 사는 동안 너무나도 지긋지긋했어요. 솔직히 저도 시댁에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시댁에도 가고 설마다 오시며 음식이며 사다 드리고 챙겨드렸는데 그 공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정말 아들이 그저 1억 연봉 가까이 받으니까 전 남편 돈이 무슨 공공재인 것 마냥 시댁 가족들 전체가 당연하다는 듯 그 돈을 써제끼는 것도 지겨웠고 전 남편은 가족들한테 휘둘려서 다 퍼주는 호구짓도 지겨웠습니다. 그렇게 깔끔히 헤어지고 나서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집은 어땠는지 아시나요? 아마 서울도 요즘 집값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지방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랍니다. 저희가 샀을 때보다
집값이 거의 20 내지 30%가량이 떨어져서 전 남편은 아주 곡소리를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샀을 때가 제일 최고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샀을 때 돈을 돌려받았기 때문에 별 타격이 없었지만 전 남편은 끝까지 그 집을 붙잡고 있었으니 완전 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지금 뉴스를 보더라도 지방에 미분양이 쏟아진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새 집도 안 들어가는 와중에 누가 그 집을 비싸게 사겠어요. 저는 그 근황을 듣고 얼마나 속이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전 남편이 몇 번 저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지만 전 절대 받지 않았죠. 그랬더니 한 번은 저희 친정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하도 밖에서 난리를 피워 나가봤는데 전 남편의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면도도 제대로 하지 않고 덥수룩해서 초췌한 얼굴로 서 있더니 저희 부모님께 빌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진짜 호구였다는 거 이제 알았네요. 누나들도 빌려간 돈 한 푼도 갚지도 않고 서희랑 헤어지니까 집에선 당장 월급 반 내놓으라고 난리고 대출 받았던 돈도 못 갚고 저 완전 망했습니다. 저 벌 단단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집 어떤 것도 다 끊겠습니다. 평생 안 보고 살겠다고 해도 받아들일게요. 정말 저 앞으로는 서희만 보고 살게요. 저 서희 없으면 단 하루도 못 살아요. 그러게 후회할 걸 이제 와서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니 있을 때 잘하지 그랬는가. 이젠 다 끝났어. 나 자네 같은 사이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사이 얻을 거네. 어차피 우리 딸이랑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 깔끔하게 헤어져 놓고선 이제와 딴소리 하는 게 어디 있는가. 헤어질 땐 당당하더니만.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희가 정말 저한테 잘했었다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받아주세요. 아버님이 제발 서희 좀 설득해 주세요. 절 차단했는지 전화도 안 받습니다. 됐네. 이미 버스는 떠났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썩 꺼져. 아니면 내가 끌어내 줄까? 전 남편은 아빠의 호통에 바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 찾아오긴 했지만 역시나 아빠를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결국 안 될 것 같았는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그 남자하고도 끝이 났어요. 전 지금 친정집으로 들어와 잘 살고 있습니다. 일도 잘 풀려서 승진도 하고 전보다 연봉도 많이 높아졌어요. 얼마 전엔 부모님이랑 남동생과 함께 가족여행도 다녀왔어요. 사진을 정리하면서 같이 보는데 아빠가 너무 행복해 하셨답니다. 와, 우리 딸 이제 보니까 아주 표정이 밝고 좋네. 우리 이렇게 매년마다 가족여행 좀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안 다녔나 몰라. 엄마 아빠가 다 바쁘니까 그랬지 뭐. 이제 나도 집에 들어오고 내년엔 동생도 집으로 들어온다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자주 여행 다녀요. 이참에 이번 주말에도 가까운 곳에 여행 가는 거 어때요? 내가 여행 계획 짤게요. 그래. 앞으로 우리 가족 경비는 이 아빠가 책임진다. 우와, 진짜지? 역시 우리 아빠 통이 크다니까. 사실 첫 번째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남자친구도 그렇게 끝이 나고 두 번째 남자친구도 끝이 나고 나니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이 아예 싹 사라진 것 같아요. 아마도 제 인생에서 결혼은 앞으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젠 부모님 오시면서 그냥 효도하면서 살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자녀가 당당하게 독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로서 자식을 편하게 놓아줄 줄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였어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도 말을 하죠. 내 품 안에 있을 땐 하염없이 예쁜 자식이지만 떠날 땐 떠나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성인이 되었으면 이젠 자신이 알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데 주변에 보면 정말 나이만 허투루 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슨 일만 있으면 우리 엄마가 어쨌네, 우리 아빠가 어쨌네, 우리 누나가 어쨌네 하면 나중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걸 일찍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사랑은 돌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빵처럼 만들어져야 한다. 라는 명언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다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항상 작은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고 실천해 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